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14번째 이야기가 좀 미흡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제목도 좀 약간 바뀌었어요. 불교의 공사상과 불성에 관한 이야기, 공사상과 불성에 관한 이야기. 불교의 저를 이걸 전체성으로 봤죠. 그리고 불성, 개체성으로 봤어요. 이때 그 공과 불성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이 뒤에 이 성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차이점은 앞에 있어서의 전체와 개체의 차이를 차이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성과 개체성으로 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은 쉽게 구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제가 썼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과 불성은 철학적 개념으로 이 깨달음과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핵심 요소가 되죠. 공과 불성은 깨달음, 그 다음에 존재의 본질, 존재의 본질이라는 게 근원처죠, 근원처. 근원처에 대한 것을 탐구하는데 핵심적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이 연관관계가 돼 있어요. 얘네들은 서로 연관이 돼요. 그래서 어떤 연관이냐면은, 자, 해탈. 이게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깨달으면 이게 생각의 끝에 다다른다 그랬죠?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더 이상의, 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멈춤의 상태를 가져가요. 근데 이 멈춤의 상태가 굴곡진 게 아니라 균일하게 가기 때문에 그것을 일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지라고 표현된 게 제가 쓴 용어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부분적으로 들어 있었던 것을 저는 그것을 빼냈어요. 그래서 이 일지 상태가 되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해서 해탈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해탈에 이르른 이 지속성을 우리는 열반에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열반에 든다는 얘기는 일지 상태에 머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지 상태에 머무는 거를 우리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뭐라고 그러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열반에 들으면은 더 이상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있어요? 없죠? 그 일지예요. 네. 문제는 뭐냐? 이 열반이라는 것을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느냐, 죽어서 들어가느냐의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해탈과 열반을 위한 깨달음, 그리고 근원처와의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그 의미와 간조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한마디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약견, 재상, 비상,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금강경이죠? 금강경, 열애, 그, 열애실 여분인가? 음. 금강경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그 금강경에 있어서의,
열이실견분이에요. 열이실견분. 예. 열이실견분에 네, 보면 금강 반야 바라면다경인 금강경 5장 열이실견분을 보면 거기에 이 구절이 있어요.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하니라. 만약에 모든 상이 모든 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존재들이죠. 존재들이 상이 아닌 비상, 상이 아님을 본다면, 예, 우리는 곧 열애를 친견할 수 있으리다. 이건 본다가 아니라 이게 만난다라는 의미가 돼야 이게 제대로 그 맛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모든 존재들이 그러니까 이 재상이라는 거는 개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체성. 이 개체들이 이 전체됨을 볼 수 있다면 곧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보다는 것은 만난다의 의미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럼 만난다는 의미로 보면은 이러죠. 만일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공한 것을 만나게 된다면, 발견하게 된다면, 곧 열애를 만나리다. 이렇게. 근데 견이라는 게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맛이 더 나지, 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자꾸 오해 소지를 줘요. 그래서 이게 견이라는 거는 만난다. 이 만난다는 얘기는 뭐죠? 체득된다. 이렇게 돼. 체득된다. 그래서 이 견은 보다의 의미보다 만난다. 이때의 만난다는 거는 뭐예요? 체득의 의미가 들어갔다. 이제 불교의 공사상과 전체성의 관계를 볼까요? 불교의 공사상과 전체성의 관계는 불교 철학의 핵심인 무자성과 영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둘의 관계가 공을 전체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느냐의 관계가 결정이 돼요. 공의 본래 의미는 공은 비었으되 비어있지 않는 것이죠. 근데 비어있지 않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공은 비었으되 비어있지 않는 것으로 이게 않는 것으로 비었으되 비어있지 않는 것으로 무엇이라는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생각되지만, 모든 존재는 독립적 자성이 없다는 뜻과 이것을 이제 동일시해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하니까 이게 실체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실체의 개념이 아닌, 보세요. 이게 여기에서의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무엇에 해당된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거는, 모든 존재는 독립적 자성이 없다는 뜻과 동일시하고 있죠. 이는 곧,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관계 속에서만 성립이 된다라는 말은 이 관계 속에서 성립이 된다는 말은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 무자성에 없다라는 말 있죠. 이 관계 속에서만 성립이 된다는 이 말에서 이 무자성의 이 무의 의미는 이 무자성의 무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생과 성과 멸의 과정 변화에 지속적인 이게 이 윤회 관계라고 얘기를 해나? 반복적으로 이게 구현이 돼요. 반복적으로 구현이 되니까 얘는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이 변화의 지속성이 되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리적 관계로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공이라는 것은 무가 아니라 없다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 존재성의 표현입니다. 이때 상호 의존적 존재성의 표현이라는 것은 관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관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공은 뭐죠? 무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존재성의 표현, 즉 관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니까 그 실체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관계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는 공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과 전체성의 접점이에요. 공과 전체성의 접점은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한다는 영기적 통찰은 그랬어요.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 뭐죠? 이거는 관계적입니다. 근데 무슨 관계적이에요? 유기적 관계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모든 존재는 하나의 관계망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한다는 유기적 관계라는 것은 그 유기적 관계의 영기적 통찰은 이때 영기라는 거는 생성멸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기적 통찰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계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연기는 뭐였냐면은 원인의 조건이 주어지면은 그게 새로운 것이 생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성 다음이 뭐죠? 성장을 하고 성장 다음에 소멸이 되잖아요. 멸해지는 거.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그 흐름을 본다면은 곧 모든 존재는 하나의 관계망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관계망 전체를 관점적으로 보면 그것은 유기적 관계의 전체성이 모습과 유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전체성 그러는데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밑에서 뭐라고 되냐면 인드라망이에요. 그게 화엄경의 인드라망. 그래서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전체조차도 독립된 실체로서의 전체가 아니라고 본다. 이게 뭐죠? 이게 공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로서의 실체도 공하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실체로서도 공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상은 우리가 관계적인 형태로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공이 전체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건, 이걸 한번 볼까요?
만약 전체성을 모든 존재가 서로 연관된 유기적 전체, 유기적 이게 유기적 전체라는 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관된 유기적 전체 그랬으니까 이렇게 쓴다면 공사상은 이를 잘 표현하게 된 겁니다. 공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성의 입장을 따른다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관된 유기적 전체로 보는 사상 이렇게 낸다는 거지. 그런데 이 공사상은 화엄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인드라망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인드라망이라는 건 전체 속에 개별이 개별 속에 전체가 있다는 세계관이죠. 이건 비유컨대 모든 구슬이 서로를 비추며 하나의 전체적 조화를 이룬다는 사상입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은 우리는 뭐예요? 관계적 삶을 살고 있어요. 관계적 삶. 근데 이 관계적 삶의 전체는 뭐예요? 전체는 우주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도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어, 그 하나님의 이 절대자의 영역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이라 하면 이때의 신은 범신론적인 신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각자가 여기 봐요. 우리 각자가 우주의 이론이에요. 이론인데 이 이론은 뭐예요? 우리의 이론은 뭐를 품고 있어요? 우주를 품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우리가 우주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면 우주를 알게 된다. 이 얘기가 여기에서 성립이 돼요, 이게. 그 예를 들면 스피노자의 신자연 혹은 힌두교의 브라흐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이거는 공사상과 충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때 이것은 이게 실체가 여기에도 있다 그러죠. 실체가 있다 그러고 이 힌두교의 브라흐마는 인격신이 이 안에 있죠. 이 브라흐마가 창조신이에요. 창조신이니까 여기에 보면 실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이 공사상은 뭐죠? 아, 우리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 실체가 없어요? 관계를 보잖아요. 관계의 원리를 보기 때문에 공사상과 얘는 당연히 충돌이 되죠. 네. 그래서 공은 하나의 실체도 없다는 입장이자 상호 의존적이며 관계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실체도 없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상호 의존적이며 관계적인 유기적 관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망. 그래서 공과 정체성을 비교를 하면 전체성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관계적 전체성이에요. 이거는 영기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면 유기적 관계망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전체성 그래요. 이때의 전체성은 앞에 뭐가 들어가요? 관계적 전체성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 이 모든 존재는 어떻게 되죠? 상호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공사장과의 관계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두 번째 있어서 이 실체적 전체성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인격신인 그 하나님 내지는 야훼 뭐 이런 형 그 야훼와 같은 경우 알라 예. 이러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유일실체죠. 그러니까 이론론적 전체를 얘기를 하니
하나의 근원적 실체가 만물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공사상하고는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상적 전체성을 볼까요? 이거는 경험적 상호 의존의 총체예요. 현상적 전체성이라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의존의 총체로 보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상호 의존의 총체 그랬으니까 관계적 전체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일부. 그러니까 현상계 전체의 관계적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관계라는 게 들어가니까 부분적으로 공과 합치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공과 전체성 했을 때 혼돈이 있을 수 있는 게 얘 때문에 그래요. 얘. 실체적 전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만든 이는 누구예요? 유일신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실체가 신입니다. 이 신이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가 있는데 공에서는 비실체라고 그랬잖아요. 실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공사장에서는 실체가 없어요? 관계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망. 따라서 여기서도 관계가 있고 여기에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공이라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불교의 공사상은 전체성으로 표현될 수 있죠. 관계적 전체성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전체성은 고정된 실체적 전체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적 전체는 이거 두 번째 거예요. 끝없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적 전체성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의 입장은 전체성으로 일치가 되는 것은 뭐예요? 관계적 전체성일 때 일치가 된다. 반면에 전체성의 입장에서는 공 부분으로 넘어간다면은 얘는 일부만 그러죠. 부분적 합치. 일부만 공과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보면은 하나는 일치요, 또 하나는 일치되지 않아요. 또 다른 하나는 일부, 부분만 일치요.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성의 입장에서 공을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공의 입장에서 전체성을 바라본다면은 관계적 전체성이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전체성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실체적 전체성이 아니라 현상적 전체성을 일부 합치는 되지만 관계적 전체성으로 이걸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때 공이 무규정적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볼 것인가? 무규정적 상태라는 거는 뭐죠? 어떤 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죠? 규정되기 이전의 상태니까 이 무규정적 상태는 동시와 비동시성이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잠재태예요, 잠재태. 이 잠재태이기 때문에 이 무규정적 상태는 잠재태에서 어떤 것이 발생이 될 수 있을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공 전체성 무규정적 상태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공은 규정되지 않음의 논리였죠. 규정되면은 이거는 일체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공이라는 거는 규정되지 않음의 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의 공은 모든 규정을 부정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자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부정을 하니까 무자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나 본질로 규정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태는 있다 없다 하나 여러 주체 개체의 이분법을 넘어선
뭐예요? 무규정적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무가 아니라 모든 규정을 초월한 가능성의 잠재태라고 할 수 있다. 예. 두 번째, 전체성. 전체성이라는 거는 분할이 불가능한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할이 불가능한 하나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이제 보는 건데, 전체성은 부분들로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전체적 관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 관계성을 뜻할 때는 공과 전체성은 일치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봄, 이게 물리학자죠? 이게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자 중에 데이비드 봄이라는 것을 이 전체성을 뭐라고 했냐면 암묵적 질서라고 불렀습니다. 왜? 잠재태이기 때문에. 이게 잠재태로 보면 이거는 암묵적 질서라고 봤다. 그는 양자물리학에서 관측 가능한 세계를 명시적 질서, 관측 가능한 세계를 명시적 질서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수치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수치화. 이 수치화가 가능하다는 거는 질서, 규정화, 원리, 이 법칙,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묵적 질서라는 거는 이거는 잠재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상호 포섭적 전체,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상호 포섭적 전체,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잠재태라고 그랬죠? 이 잠재태를 우리는 암묵적 질서라고 했고, 이때 암묵적 질서, 잠재태는 뭐예요? 관계적 전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공과 얘는 일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그래서 이러한 전체성은 분화 이전의 무규정적 가능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화 이전의 가능적 상태니까 그거를 뭐라고 한다? 잠재태라고 얘기한다. 잠재태라고 얘기하는 이 전체성은 규정되기 이전의 하나이며 공은 규정 자체가 공함을 아는 통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함을 아는 통찰은 우리는 관계에 대한 원리, 이 부분을 아는 것, 즉, 유기적 관계망에 대한 통찰이 되면 이 공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무규정적 상태, 이거는 이제 양자론적 대응의 하나이기도 한데, 양자역학에서는 입자 상태가 관측 이전에는 확정되지 않죠. 확정되지 않는 상태가 잠재태예요. 이 잠재태로 존재하는데 모든 가능한 상태들이 겹쳐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관측이 일어나면 즉 관찰이나 어떤 것을 선택하는 순간이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특정한 측정값이 드러나요. 그 이전에는 이걸 관측 이전에는 뭐예요? 그 상태는 무규정적 전체성으로만 말할 수가 있다. 이 상태는 불교의 공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실체가 없고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며 관찰인식과 함께 특정 규정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게 무규정적 상태나 무규정적 전체성과 공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인드라망의 개념이나 아니면은 뭐 불교에 있어서의 화엄 사상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 개념에 있어서의 상응 구조를 보면 불교의 공, 전체성, 무규정적 상태예요.
이거를 5개의 형태로 보면 존재론적, 성격, 인신론적, 실체 이해, 시간적 의미, 철학적 결론 그랬어요. 자, 저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 존재론적 성격의 불교의 공은 무자성 영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관계적이라고 얘기해요. 전체성은 비이분적 통전적이니까 이거는 이론론적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무규정적 상태, 이거는 비결정적 잠재적이니까 이거는 잠재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크게 보면 얘네들은 지금 관계적, 이론적, 그 다음에 잠재태, 이렇게 큰, 존재론적 성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인신론적 의미는, 이거는 규정 이전의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무규정적, 이게 규정 이전의 가능성이니까 이해하고, 그거 살펴볼 수가 있는데, 무규정적 상태는 뭐예요? 관측 전에 중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측이 되는 그 순간에 중첩에서 OX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전체성은 부분과 전체의 상호 표섭이에요.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가 모두 이 전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실체적인 면으로 보면 불교의 공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무자성, 무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전체성은 전체가 실체가 아니에요. 전체가. 그리고 무규정적 상태라는 거는 실체가 불가합니다. 실체가 불가해요.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면은 파동이나 아니면은 입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그리고 그것이 무규정적 상태에서의 측정이 되면 관측이 되면은 얘가 파동의 성질을 띠던가 아니면은 입자의 성질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시간적 의미, 불교의 공은 찰나마다 새롭게 구성이 되고 전체성은 전체가 순간순간 펼쳐지죠. 그리고 무규정적 상태는 관측 시에만 규정이 발생이 돼요. 철학적 결론은 불교의 공은 무규정적 존재의 통찰이에요. 즉, 이거는 관계망을 알았을 때 이 공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전체성은 관계적 전체입니다. 그래서 규정 이전에 가능장이 이 무규정적 상태예요. 규정 이전의 가능장.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결론을 보면 공, 전체성, 무규정적 상태는 모두 규정, 분리, 고정 이전에 근원적 장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세 개념은 표현의 언어가 다를 뿐 그 핵심은 모든 규정이 생겨나기 이전의 비이분법적 상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규정이 생겨나기 이전의 비이분적 상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제사상에는 무형계 그랬어요. 무형계에서의 유형계가 나오는 이것은 이게 연속성의 흐름에 있을 때는 플로티누스가 뭐라고 했냐면 유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예요? 매개체가, 일지사상에는 매개체가 누구예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매개체인 내가 바라봤을 때는 얘하고 얘는 모두 다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뭐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신이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선하게, 바르게 만들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은 악이 많이 득실득실할까요? 그거는 인간 너희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자, 주의할 점, 불교의 공은 단순히 무규정적 상태가 아니라 모든 규정을 초월하면서도 규정을 가능게 하는 통찰의 자리예요. 그래서 단순한 물리적 무규정성보다 이건 물리적 무규정성이라는 거는 뭔진 모른 그 무엇의 실체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해결의 입장이에요. 그 존재론적 지혜적 차원이 깊다. 존재론적 지혜적 차원이 깊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무규정성의 존재론적 자각. 이게 자각의 개념이에요, 이게. 자각을 함으로 인해서 존재론적 지혜적 차원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예요? 공이에요, 공. 따라서 공은 실체가 아니라 관계망을 아는 것. 그것을 공,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관계망을 알면, 공이구나, 비었구나. 근데 그건 빈 것 같지도 않은데, 요약하면 공은 무규정적 전체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분할 이전의 관계적 장이 어디예요? 무규정적 전체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요? 양자역학. 지금 현재의 양자역학하고 이게 일치되는 개념상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체성과 양자적 무규정 상태를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궁극적 비이분의 원리이다. 결국은 비이분의 원리라는 거는 이론론이다. 이 얘기, 이론론이다. 자, 비교를 한번 볼까요? 스피노자의 유일 실체로서의 전체. 스피노자는 유일 실체로서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전체성이죠. 공과 충돌이 돼요. 화엄불교의 인드라망. 이건 관계적 전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과 조화가 돼요. 노자의 도, 무의의 전체적 흐름, 그러니까 무의의 전체적 흐름이니까 이건 공사상과 근접합니다. 꼭 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사상과 근접하다. 그래서 불교와 노자가 도가 사상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불교가 왔을 때 받아들이기가 쉬웠고, 도라는 그 근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도 그 중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공과 불성에서의 공통점, 지금까지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공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어요. 그 공의 그 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과 불성에서의 공통점, 이 공이 뭐죠? 그 전체성이라고 그랬어요. 관계적 전체성. 관계적 전체성과 그 다음에 개체성, 불성에서 개체성에서의 공통점은 성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초월성. 여기서 보면 이 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이 근본적인 거는 본질의 초월성이에요. 그래서 공과 불성은 둘 다 고정된 자아나 실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은 모든 존재가 자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자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성이 어떤 존재가 스스로 갖고 있는 고유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 아니요. 공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화의 반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자성을, 불성은 모든 존재가 공과 자성이 일치되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게 뭐예요? 불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은 깨달음의 가능성, 줄탁동시에 순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불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달음과 직관의 대상, 공과 불성은 모두 언어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줄탁동시에 순간으로 인해서 투득의 결과를 얻어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직관적으로 체험의 통합적 인식이다. 지금 여기서 직관적으로 체험의 통합적 인식이라고 했을 때 이 직관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일지 상태에 이르면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깨달음에 이르면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 발현된 지혜의 상태에서 바라보는 게 직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힘이 있다면 그 체험의 통합적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체험, 두탁동시에 체득 투탁의 깨달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지혜, 이 지혜의 힘을 가진 통합적 인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과 직관의 대상은 공과 불성은 모두 언어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진리인데 뭐요? 체득처를 얻게 되면 이것은 통합적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연기의 이해 기반 그랬어요. 이 연기라는 거는 결국은 원인의 조건이 붙어서 그 다음에 생성이 되는 이 관계의 뿌리가 뭐냐면 공이에요. 공. 그래서 공은 연기법에 따라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존재함을 설명하고 불성은 이러한 연기 속에서도 깨달음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성은 연기법에 따라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합니다. 연기법, 인간론, 변증법 이런 형태의 것으로 이제 공에 대한 접근이 되지만 불성은 뭐예요? 이건 개체성이죠. 이거는 연기 속에서도 깨달음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불성은 우리의 씨앗으로 깨달음의 씨앗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차이점을 볼까요? 차이점은 공 전체성의 입장으로 보고 불성은 개체성의 입장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공은 공의 입장에서 전체성은 오케이인데 전체성에서 공으로 가는 거는 세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성과 개체성은 이거는 모두 공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고 무자성이죠.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무아. 여기에 대한 공은 중론, 용수의 중론에서 인연이 법에 따라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법을, 인연으로 생겨나는 모든 법을 나는 공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예요? 모든 법이 생겨나는 바를 나는 공이라고 말한다 하니까 이게 공이라는 거는 관계망,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원리, 원칙, 이런 하나의 그 룰을 얘기한 관계적인 거라고 상호 작용하는 거. 그러한 것으로 지금 보는 게 이게 맞을 거예요. 그 공에 있어서의 강조점, 무자성, 자성은 없습니다. 나도 없습니다. 집착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공을 알기 위해서는 순수함 그 자체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면 공은 순수함 그 자체에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그것은 곧 뭐예요? 물의 성질과 같이 어떤 그릇에 물을 담으면 그 그릇 모양으로 다 변하잖아요. 이때의 물은 뭐죠? 이 물의 성질이 아닐까라는 게 공이고 이 물이라는 건 뭐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실체라는 부분으로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물은 이라는 거는 얘 관계망이 아닌 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 그렇게 봐야지. 네, 철학적 역할, 존재의 해체와 비움, 지속적인 양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생, 성, 멸. 이것이 지속적인 반복의 흐름을 가져온다. 관련 경제는 방야경, 중론 등에 있고 위험 요소,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다. 예,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물은 하면서 이게 이거예요. 자, 불성. 모든 존재의 근원적 본성, 모든 존재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열반경에 보면 일체 중생 시류 불성입니다. 그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처임을 모르고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강조점은 본래적 청정성 잠재된 깨달음입니다. 본래적 청정성 잠재된 깨달음 그랬을까? 순수함으로서요 지켜지는 거예요. 순수함 그 자체의 것을 살펴보는 것. 이게 본래적 청정성이죠. 이게 잠재된 깨달음은 청정성을 알게 되면 공을 알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게 다가와야 된다. 이 얘기지. 철학적 역할, 존재의 긍정과 가능성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알아라,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러한 현상을 가져야 된다. 관련 경전은 열반경, 능가경, 화환경 등에 있고 잘못 이해하면 실체론적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자. 자, 예를 들면 공은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며 상호작용이죠. 관계에 의해 생겨나며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그래서 관계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라는 존재도 우원의 조합일 뿐 독립된 자아는 없습니다. 공은 현상을 말하는 것인가 혹은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공은 일종의 현상에 있어서의 관계와 본질의 변화를 발생하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따라서 공은 무규정적 상태예요. 거기에서 뭐가 발생이 돼요? 관계가 발생이 되니까 유형계의 것들이 드러나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은 제가 보기에는 그 무엇인 실체에서 이 공이라는 관계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형계의 것들이 나와요. 만물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 만물이 생성이 돼서 자라고 나서 멸하죠. 멸하니까 공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무규정적 상태에서 관계가 발생됐지만 결국 얘는 또다시 무규정적 상태로 오는구나. 따라서 공이라는 거는 우리는 손에 잡힌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지금 관계 발생의 요 화살표죠. 요 화살표는 무규정적 상태의 것, 공과 자성의 성은 일치하기에 본질의 표현이 됩니다. 이건 플로티누스의 유출과 유사하다. 무규정적 상태의 것, 이것을 공이라고, 이게, 저기로 보면 그거죠. 동인, 제1원인, 제1의 원인이 되는 거. 제1의 원인인, 동인의 원인이 되는 게 무규정적 상태인데 거기에서 이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관계 발생이 되죠. 이 관계 발생의 이러한 것들을 공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균형적 상태의 것과 자성의 성은 일치하기에 본질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불성은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믿음이죠. 그 다음 탐욕과 무지를 걷어내면 티끌을 걷어내면 본래의 청정한 마음, 명명심, 명명덕, 명명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공과 불성은 대승불교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작용하고 공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게 한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순수하게 된다면 불성은 존재들이 그 삶의 빈 공간에 희망과 가능성을 심어주는 바람을 실천하게 하여 바람직한 관계 설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과 열방경을 읽어보면 이 개념들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인드라망. 이때 인드라망이라는 것은 관계죠. 관계망이에요. 관계망. 이 인드라망이 곧 뭐예요? 공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속에 개별의 개별 속에 전체가 있다는 세계관은 불교적 전체성의 상징으로 공의 진리가 관계망 속에 무한히 드러나는 실상의 우주적 비유예요. 그래서 불교 특히 환경 사상에서는 등장하는 비유로 불교적 전체성, 공연기 실상을 가장 아름답게 상징하는 개념이 뭐예요? 예다. 자, 인드라망의 어원과 기본 의미를 보면 인드라는 인도 신화의 천재예요. 하늘신이라는 거죠. 최고 꼭대기에. 그 망이라는 건 그가 하늘궁에 걸어둔 거대한 보석 그물이래요. 그래서 인드라망이라는 거는 그물이 각 마디마다 보석이 걸려 있고 그 모든 보석은 서로의 빛을 반사하며 무한히 비추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의 구슬 안에 모든 구슬이 들어있고 동시에 모든 구슬 안에 그 하나의 구슬이 비칩니다. 이것이 바로 인드라망 전체 속에 개별의 개별 속에 전체가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결과. 깨달음의 결과를 보면 그게 인드라망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그래서 화엄경에서의 맥락을 보면 인드라망 비유는 화엄경 입법계 풍도에 나타나면 일찍다 다적일 즉 하나는 곧 전체이고 전체는 하나다라는 화엄 철학이 이 상징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 상호 포섭적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각각의 존재가 전체의 법계를 드러내는 전체적 거울이 된다. 그래서 그 심리학 그래갖고 다른 사람 심리를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심리를 알아보면 다른 사람 심리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게 인드라망이에요. 화엄 철학의 철학적 구조, 화엄 철학의 존재로는 모든 존재는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전체 관계망의 하나로 모두 연결점입니다. 인식론 하나를 바로 보면 전체를 바로 봅니다. 나를 알면 전체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직관입니다. 우주론, 우주는 무한한 상호 반사적 전체성이죠. 윤리적 의미, 모든 존재가 서로 포섭되어 있으므로 어떤 존재도 경시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공과 인드라망 보면, 인드라망은 공사상의 긍정적 표현입니다. 공이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라고 말하면 인드라망은 그 무자성의 존재들이 관계 속에서 무한히 서로 비친다고 말해요. 따라서 공은 논리적 진리이고 인드라망은 그 공이 드러난 우주의 형상,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게. 공은 뭐예요? 논리적 진리예요. 관계망을 알게 되면 논리적 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논리적 진리인데 여기에다 대고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 말 자체가 맞지가 않죠. 근데 인드라망은 뭐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에 드러난 우주의 형상, 실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그 다섯 번째 불성과 인드라망.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죠. 불성은 전체 법계와 통한다고 그랬어요. 곧 내가 우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주가 나고 이게 버마이려라는 얘기예요. 힌두교에 있어서의 버마이려예요. 그래서 인드라망이 하나의 구슬이 전체를 비춘 것처럼 한 마음 속에 전체 부처의 광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때문에 화엄에서는 일심법계라고 부릅니다. 이는 한 마음이 곧 법계 전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안양에 가면 한마음 선언이 있어요. 한마음 선언. 그 비구, 비구 스님이 그 만든 선언인데, 그분도
이 용어를 가져와서 한마음 선언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효 스님은 이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일심사상 이렇게 예, 얘기한 것 같고요. 자, 실상과 인드라망. 실상은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입니다. 실상은 모든 의 참된 모습이죠. 그래서 인드라망은 그 실상의 형상으로 드러난 우주적 비유입니다. 자, 참된 모습이 드러난 게 인드라망이에요. 그렇다면 드러난 우주는 모두 뭐로 돼 있어야 돼요? 발음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드라망은 실상의 전체적 구조이고 각각의 구슬은 실상이 드러남이며 전체망은 진여의 우주적 조직체입니다. 진여라는 건 결국 뭐예요? 발음의 현현이에요. 발음의 현현. 자, 7번 현대 철학 과학과의 비교요. 얘 보면은, 분야를 보면, 스피노자, 화이트헤드, 데이비드 봄, 그 다음에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례를 봅시다. 자, 대응 개념이 어떤가 보면, 스피노자는 C는 자연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과의 유사점은 전체성 속에 상호 포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드라망과 보면은. 그래서 전체성의 성 속에서 상호 포섭, 이게 유사점 뭐하고요? 인드라망과의 유사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이에요. 프로세스 필로소피. 이 얘기는 사건이 상호 의존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데이비드 보면 암묵적 질서였고 잠재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성 속에 상호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양자 얽힘은 상태 간의 비국소적 상관이라고 그랬어요. 비국소적 상관이니까 분리 불가능한 전체적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인드라망은 고대 불교의 언어로 표현된 비국소적 전체성의 은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화엄경의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인드라망의 핵심 사상,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서로를 비추며 한 점도 전체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거 상구불이의 결과예요. 상구불이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습니다를 아는 거고, 알고 나서 이게 뭐예요? 하화 중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은 서로를 비추며 한 점도 전체와 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인드라망은 공의 우주적 표현이고 실상의 시각적 비유이며 불성의 상호 포섭적 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불교의 공과 불성, 실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까요? 불교의 핵심 개념은 공, 불성, 실상은 서로 다른 층의 개념, 이 부분이 층이라는 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서로 다른 층의 개념, 그냥 층의 개념으로 봅시다. 서로 다른 층의 개념이지만 모두 존재의 본질과 깨달음의 경지와 같은 진리를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철학적 강조점의 차이가 보여요. 이 세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공통점, 초월성이죠. 공통점은 개념의 초월성이에요. 세 가지. 공, 불성, 실상은 모두 언어와 개념을 초월한 진리를 지향을 하고 논리적 사고나 감각적 인식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지예요.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지향점은 공불성 실상 이 셋은 모두 수행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깨달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상태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연기법 기반.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 관계죠.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연계의 원리를 바탕으로 공은 무자성을, 불성은 내재된 가능성을, 실상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진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사물의 참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습은 감각적으로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사물이 본래 그러한 그대로 있는 진실한 법성을 뜻합니다. 이 모습이란 말 때문에 아까 우리는 그 견이란 말을 가지고 이게 보다가 아니라 만난다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그랬죠. 이때의 모습도 우리가 뭐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실상은 모든 존재가 본래 그러한 그대로의 모습을 의미한다. 모습의 의미를 살펴야지 형체로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 공불성 실상의 차이점을 보면, 공은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불성은 모든 중생의 본래적으로 지닌 깨달음의 가능성 씨앗이죠. 실상은 모든 현상의 참된 모습, 진리 그 자체예요. 여기에 각각의 강조점은 공은 무와 무집착, 무자성, 그 다음에 비실체성 이렇게 되죠. 불성은 본래 청정성, 잠재된 부처, 이게 잠재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상은 분별을 초월한 진여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고, 각각의 관련 경자는 공은 반야 중론, 불성은 열반 능가, 그 다음에 실상은 건강 화환경. 그래서 이게 철학적 역할로 보면 존재의 해체와 비움, 존재의 긍정과 희명, 그 다음에 진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뒤에 제가 써놓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빠졌어요. 그 다음에 개념별 비유, 공, 불성, 실상을 보면 공은 마치 거품처럼 모든 것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꿰뚫는 지혜가 되죠.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구조를 파악한 진리, 지혜의 논리이고, 불성은 씨앗과 같죠. 그래서 모든 중생 안에 부채가 될 가능성, 잠재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그 공과 실상을 깨닫는 주체의 본래성이 불성입니다. 그 다음에 실상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왜곡 없이 진실을 드러내는 경지. 그 공을 직관적으로 체험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념은 하나의 진리를 세 단계로 말한 것이고, 것인데, 그때 이 세 단계가 그거예요. 첫 번째, 산은 산이 아니고 다시 산이 된다라는 선종의 말처럼 산은 산이요. 처음엔 산이 실체라고 보지만 공을 깨닫고 실체가 아님을 안다면 산은 산이 아니오로 보이겠죠. 그러나 그 공함 속에서도 산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산이 아니오가 아니라 실상인 참된 모습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 겪은 후에 그 모든 것을 자각한 마음 자체, 깨달음을 통해서 점수가 되면 산이 아니오로 인식이 전환된 모습으로 인해서 깨달음의 결과를 예로 인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공은 존재의 무자성, 실상은 무자성의 참된 모습, 불성은 그 진리를 깨닫는 주체적 가능성. 세 개념은 서로 다른 층위의 표현이지만 모든 존재는 본래 청정하고 관계 속에서만 드러난다는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통합적 시각으로 보면 대승불교에서는 이 세 개념을 서로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봐요. 상호 보완적. 그래서 공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과정, 그 다음에 불성은 그 빈 공간에 깃든 가능성,
실상은 그 모든 과정을 초월한 진리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공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변화, 무자성이 되고, 불성은 우리가 깨달음의 하나의 과정으로, 그 다음에 실상은 참 모습으로. 이렇게 본다면 공은 수행의 시작이자 종점이 되고, 불성은 수행의 동인이 되고, 실상은 수행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충적으로 이제 첨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